신라 왕릉과 12지 신상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왕릉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반부에는 그렇게 하고요. 후반부에는 12지 신상 방위와 시간을 알려주는 12지 신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릉이란 의미는 단순히 생각하면 사망할 때 그 신분이 왕과 왕비였던 자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장자의 신분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각적 판단으로 보면 왕릉은 봉분의 규모, 봉분의 호석, 봉분 주변의 능이 성물, 무덤 내부의 구조와 부장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피장자의 신분을 알려줄 결정적 증거가 없는 까닭에 왕릉급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 고대 사회에 있어 왕릉이란 권력 집단의 최고 정점에 자리했던 왕과 왕비의 무덤 또한 그에 준하는 왕릉급 무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위호가 달랐던 중국에서는 황제릉, 일본에서는 천황릉이라 부릅니다. 한국사에서 고대 사회에 해당하는 삼국시대의 왕릉은 동일한 능묘 제도 아래 획일적으로 조정되었던 고려 및 조선시대와 달리 국가 발전 단계에 따른 왕권의 정도 또는 내세간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것은 삼국이 건국 당시부터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고대 국가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추장사회 또는 소국가 같은 단계를 거친 후 고대 국가로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삼국사기 각 봉기의 기록처럼 시조부터 대형의 봉군을 자랑하는 왕릉의 외형을 갖추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각국마다 내부의 정치적 발전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시기에 왕릉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컨대 고구려가 건국한 것은 기원전 37년이나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문이 등장하는 것은 3,400년 뒤에 4세기 초이며 고대 국가로의 성립은 4세기 후반 제17대 소수림 왕부터입니다. 묘제는 국내선 시기에는 적석종이었으나 평양 천도 후에는 원령 봉토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백제도 기원전 18년에 건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300여 년 뒤에 조성된 서촌동 3호분 정도가 제13대 건초구왕이 능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묘제 역시 한성 시기에는 적석총이었으나 웅진 및 사비 시기에는 원형 봉토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라도 기원전 57년에 건국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으나 고대 국가는 그보다 400여 년 뒤인 제17대 뇌물마립간부터이며 더구나 왕릉의 등장은 그보다 더 늦은 6세기 정반의 법흥왕으로부터 추정됩니다. 묘제는 목감묘, 목광묘, 적석목각분, 평일식 석실분으로 변화했습니다. 간혹 화정묘도 채택되었고 한편 고각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왕릉은 특별한 장소에 조형된 거대한 기념물로서 동식이 다른 묘들에 비해 규모면에서 최대를 자랑하며 그곳에서는 성대한 장성 의례와 함께 제의가 거행되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의 황제릉과 신라의 경우 왕릉을 화려하게 장엄하기 위해 봉분의 호석을 두른다든가 능전에 다양한 성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은 황릉 곁에 제의를 거행하기 위한 제전을 두기도 하였고 따라서 조형 시기에 따른 왕릉의 형식 변화 및 분포 양상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지배층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장제 문화에 대한 간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라 왕릉의 입지 조건, 봉분 규모와 호속
능전에 배치된 성물의 다양한 종류 등 왕릉 전반에 진행되는 변화 양상은 신라 문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증대시킬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삼국 및 가야의 모든 유무 가운데 피장자를 알 수 있는 예가 거의 없어 각국의 왕릉은 고고학계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몇몇 특정한 고분만이 왕릉으로 주목받거나 피장자 논쟁에 휘말려 세인의 이목을 한때 집중시켰을 뿐입니다. 예컨대 고려는 28분 왕 가운데 피장자가 온전히 정승되고 있는 건 단 한 기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 평안남도 중화군에 있는 시조 동해왕릉, 중국 길림성 지반시의 호태왕릉, 장군총, 서대묘, 천추총, 북한 항해도 안학군의 안학사무원 등이 왕릉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고분이나 피장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을 뿐이다. 이들은 대체로 미천왕릉, 고국원왕릉, 고국양왕릉, 강개토왕릉, 장수왕릉, 문자왕릉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제 역시 31분의 가운데 단 한 기도 피장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71년 발굴을 통해 공주의 문영왕릉만이 석실 내에 보관되었던 묘지석을 통해 묘지가 누구였는지 밝혔습니다. 서울 석청동 사모분이 근처고 왕릉으로 익산의 대왕릉과 소왕릉, 이 무왕과 선화공제의 능으로 추정되고 있으면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주 송상리 고분과 부여 능상리 고분군이 왕릉과 왕적의 묘로 추정되고 있으나 개별 고분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승 가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야는 경남 김해 금강가야의 시조 수로왕릉과 후왕후릉 그리고 산청의 제10대 구영왕릉, 대가야는 경북 고령군의 지상동 고분 가운데 47호분이 5세기 초의 인물로 추정되는 금림왕의 능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나 고각적으로나 문헌 기록으로는 다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개별 왕릉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당시의 묘지를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신라 왕릉에 왕경했던 경주 지역에서는 기원전 57년부터 고려에 기부한 935년까지 조형된 것으로 알려진 무덤들 가운데 봉군의 크기나 규모가 크거나 봉군을 화려하게 장식한 왕릉이 다수 전해옵니다. 그리고 이들 무덤의 피장자는 고대 사회의 권력 구조로 미루어 왕, 왕족, 귀족들로 추정되며 신분에 따라 왕릉과 묘로 분류됩니다. 먼저 왕릉은 고려 수도인 개성 인근 지역에서 묻힌 제56대 경순왕을 제외한 나머지 55분의 왕이 신라 왕경인 경주 지역에 조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순왕을 따로 개경으로 간 신라 말기의 일부를 제외한다면 992년 동안 신라 왕경에 살았던 왕족 및 귀족들도 경주 지역에 그들의 무덤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 경주 지역의 무덤 가운데 왕비릉은 38기, 왕족, 진골 귀족의 이름으로 전해온 묘는 4기,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 8기가 전해옵니다. 이 외에도 왕족 및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임실리 고분군, 조양동 고분군, 사라리 고분군, 부월이 고분군, 경주 시내 고분군, 동청동 고분군, 금천리 고분군, 황성동 고분군, 선도산 고분군, 장산 고분군, 충효동 고분군, 명월산 고분군, 왕내리 고분군 등 수많은 무덤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구려 백제 가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왕릉과 묘가 정성되고 있는 이유는 전쟁을 통해 왕족과 귀족의 몰락을 초래하면서 망한 고구려와 백제와 달리 신라는 삼국유사 왕력의 표현처럼 경순에 의해 남토의 형식을 빌림으로써 그 후손들이 온전하게 살아남아 가족을 이루게 된 전과 조선 전기에 이르러 등장한 족보에 따른 조선 후기의
상황 변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라 왕릉과 묘는 고구려 백제 가야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묻힌 피장자뿐만 아니라 그 존재조차 고려에 기부한 935년 이후가 되면 해당 왕족 및 세인으로부터 잊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대 국가에서는 국가가 망하면 왕족 및 귀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3인 정책에 의하여 강제 이주당하거나 경양 각지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중종과 같은 구신점이 없이 지속적으로 부계의 조상묘를 중심으로 후손들이 묘를 수호하거나 묘제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행위를 후손들이 대규모로 모여 지속적으로 행했다면 부흥운동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새로운 왕조로부터 탄압 및 견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점은 고려시대의 경주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에 대한 염려를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졌던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능묘의 피장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전선 과정이 유지되지 못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만 신라 천년 사직의 용화를 회고하고자 하는 시인 묵객들에 의해 글의 소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라 멸망 후 800여 년 동안 일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던 신라 능묘의 피장자 문제는 조선 후기인 17에서 18세기에 이르러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신라 왕족의 후손들인 경주 박씨 및 김씨 일종이 실전된 능무를 경주 분지 조변의 평지 및 산록에서 찾아 피장제를 새롭게 비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라 능묘에 대한 관심이 정대되는 결정적 계기는 15세기 양반 사회에 처음 선보였던 족보 문화가 인지내란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전기 사회의 근본 상속제가 무너지고 장자 상속제가 뿌리 내리는데 그 결과 17세기라는 가도기를 거치면서 적장제로 승계되는 종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동족부락이 탄생합니다. 나아가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은 적장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북의 조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현상은 족보 관행의 보편화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종중이라는 거대한 동족 집단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고학과 문헌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은 실전된 능묘의 비전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론에 경주지역 신라 능묘의 피장제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승되는 각 능묘의 절대 연도와 피장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능묘를 당시 정치 및 사회상에 대한 복원을 사실상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고고학 및 미술사 분야의 연구자들이 신라 문화의 성격을 파악하고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능묘 문화를 활용하기보다는 연구의 출발점인 피장자를 규명하는 데 모든 영향을 집중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행 조건 가운데 하나는 경주지역 전친 왕릉의 피장자 진위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 뒤따라 이어지는 왕릉의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소멸에 대한 전반적 흐름의 부차적인 설명은 모두 무의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피장자 규명이 우선이고 그 결과를 두고 신라 왕릉의 시대적 역사적 성격 및 의의를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능묘 피장들이 추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문헌 이력과 고고학의 각 시기별 특징에 대한 균형 있는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피장자 규명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문헌 기록과 왕릉의 각 시기별 고고학적 특징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대립되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헌 기록의 도움을 받아
왕릉의 피장제를 비정할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해당 왕릉의 고고학적 특징으로 인해 문헌 기록의 오류가 증명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본 연구는 과학적인 증거의 봉분의 규모 및 호석의 구조 등 능묘 전반의 변화 과정과 함께 문헌의 기록에 대한 사료 비판을 통해 전칭 왕릉의 피장제를 새롭게 추정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피장제가 추정된 절대 왕릉 연대를 중심으로 신라 왕릉의 기원과 변천 과정, 즉 신라 능묘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신라 왕릉의 변천 과정을 밝히는 작업과 그에 따른 피장자 추정 결과는 기초적인 연구 성과에 불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라 능묘제도와 관련된 신라의 정치, 사회, 경제, 사상, 예술을 망라하는 역사적 의의를 총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신라사의 중요한 부분이 한차 높게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라 왕릉에 관한 기왕의 연구는 문헌사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의 여러 선학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전파 문헌 기록으로 전승된 신라 왕릉의 피장자 진위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던 시기이다. 그들이 남긴 것은 조선 후기인 18세기 초와 19세기 초로 경주 부윤을 지낸 건의지의 동경작기 기간 5, 경주에 섭외했던 화계 유익은 나름 진앙설, 경주에 살면서 경주 박씨의 후손이었던 박민호의 오릉변, 금성각의 대가로 1816년 북한선에 진흥왕 순수비를 답사한 뒤 진흥왕에 관심이 많았던 추사 김정희, 진흥왕 왕릉고입니다. 18세기 초에 이르러 건의전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그 존재가 경주 지역에 알려진 후 동경작기 능묘조에는 처음 부지화 왕릉이란 기록된 계령을 삼국유사 왕력 원성왕조 및 기편 원성대항조의 기록으로 미루어 피장자가 신라 제38대 원성왕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유익은 영조 6년에 이르러 기왕에 정성되고 있던 왕릉 11기 외에 박씨와 김씨 일족의 이름 없던 고분 17기의 피장제를 왕으로 비정하는 과정에서 문헌 기록의 정확한 보증에 의지하지 않고 일자 무식한 손안들의 능지기의 전언에만 의존한 점을 들어 문제가 많음을 나름 진안서를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릉의 피장자 추정은 잘못될 경우 결과적으로 남의 조상을 모시게 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왕릉의 피장자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후 유익헌의 나름 진앙설은 전칭 왕릉의 피장자 비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시하였던 그 까닭에 신라 왕궁 연구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같은 시기 박민효는 오능의 명칭과 피장자의 수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즉 그는 당시까지 오능의 피장자로 삼국유사 기편 신라시대 박혁거세의 기록처럼 혁거세 왕과 아령본인의 능으로만 전혀 얻은 것을 부정하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족부의 기록을 종합한 뒤 오능의 피장자는 혁거세 왕, 알령부인, 남해왕, 유리왕, 화상화로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알령부인이 혁거세 왕 사후 7일 뒤에 오능에 같이 장사지된 것은 중국의 고사와 더불어 지정왕 3년 이전까지 신라사에서 시행된 순장제에 대한 합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오능변은 18세기 전반에 이르러 오능과 순덕정이 박씨 일족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오능의 피장서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19세기 전반인 순조 17년에 이르러 김정희는 문헌기록과 경주 선도산 동쪽 기석에
고분군을 답사한 뒤 김씨 일족에 의해 관리되는 전 진흥왕릉, 전 진지왕릉, 전 문성왕릉, 전 현황왕릉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우일왕릉 서편 대형 군인 서학동 고부군 상위가 가운데 두 개를 중고기의 진흥왕릉과 진지왕릉으로 나머지 두 개는 하대 문성왕릉, 헌안왕릉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유이건에 이어 경주지역 정치왕릉 가운데 일부 왕릉의 피장자가 잘못 비정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로써 건의진, 유이건, 박민호, 김정희의 건은 비록 단편적이었으나 신라왕릉 연구소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라왕릉 소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왕릉 소재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대 박혁거세 왕은 오령에 계시고요.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까지 오령에 계시고 안령부인도 같이 있습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건국한 이후 발전을 거듭하다가 22대 지정왕, 23대 법흥왕을 거치면서 굳건한 왕권 확립과 대대적인 영토 확장으로 강력한 왕정국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기는 나라 싸움을 했으나 육부총장과 하백제도 나라의 터전이 굳어졌습니다. 미추왕은 황남동에 있습니다. 14, 15, 16은 불명이네요. 17대 내모랑이 와서 제2기로서 중국 문화를 수입했고 왕위 계승 제도를 세웠고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24대 진흥왕 상기로서 불교를 믿고 국력이 커졌습니다. 낙동강과 한강가를 다시 찾았고 백제를 눌렀고 고구려의 힘을 막았습니다. 자, 29대 무일왕 때는 백제를, 30대에는 문무왕 때 고구려까지 멸망시켜 삼국 통일을 이루가했습니다. 자, 35대 경도강 전후에 불교의 정승기를 맞아 불국사 석굴암 창건과 성덕대왕 신종 주조 등으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찬란한 불교 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번창기로서 당나라의 안동 도읍을 쫓아냈고 백제를 합치고 고구려를 합치고 평양 원산 이남을 통일하고 국학을 세우고 이두 신라문화가 번창했죠. 정전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36대 회공왕 이후부터 잦은 왕권 쟁탈과 국사 태만이 이어지고 각처에서 밀란 봉기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935년에 56대 왕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천년사직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쇠퇴로는 진골 20왕입니다. 155년간 왕의 자리다툼이 일어났고 김현창의 반란이 일어났고 장보고의 해상권 장악, 포석정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927년에. 다섯 번째는 임해전의 비극입니다. 서기 931년입니다.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구려에 항복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기원전 57년부터 935년 멸망까지 박시왕 10명, 석시왕 8명, 김시왕 38명으로 그중 3명은 여왕이었으며 모두 56명의 왕이 천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경주 동지역에 29분의 왕, 읍면지역에 7분, 타지역에 1명, 그 다음에 수장된 분이 3분, 불명 모르는 분이 한 17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천마총 발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왕릉 천마총 발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9번지에 위치한 고분이다. 과거에는 경주 155분이라고 했지만 1973년에 발굴된 후로는 천마총이라고 부른다. 전형적인 적성 목가품 돌무지 덧늘 무덤인데 무덤의 주인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지정왕이라고 추정한다. 연구 성과들은 기초로 6세기 초 백제 문영왕릉과 비슷한 시기에 축소했다고 본다. 피장자 옆에서 발견된 환두대도에 왕을 상징하는 봉황무늬가 있어서 6세기 초 문영왕과 시기가 비슷한 왕의 무덤일 텐데 맞아떨어진 사람이 지정왕이다.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도굴되지 않은 문흥왕릉이 우연히 발견된 이후로 고분조사 그리고 새로운 국보급 유물이 효과도 크고 민족주의 교육수단으로 유용함에 주목했다. 박정희 본인이 한때 교사였던 만큼 상당히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2015년 9월 박근혜가 경주 월성 발굴 현장을 찾기 전까지 고고학 발굴 현장을 직접 찾은 유일한 대통령이 박정희였다. 천마총 발굴 조사는 박정희가 예착을 보인 1971년부터 진행된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초기 계획은 황남동 왕릉지구를 정비하면서 가장 큰 제98호분 황남대총을 발굴, 복원해서 내부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황남대총은 신라와 경주는 물론이고 국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고분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중요한 유물이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발굴 기술도 미진했고 거대한 무덤을 제대로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하기에 경험이 아직 부족했다. 천마총 이전에 신라 대형 고분을 한국인 학자들이 발굴 조사한 것은 일본인 학자 아리미스 교이치의 협조로 발굴한 호호총과 얼령총 정도뿐이었다. 게다가 2년 전 문흥왕릉 발굴은 발굴부터 조사까지 모든 과정이 단 하루만 17시간 졸속으로 끝났던 일이 있어서 고고학계는 이런 발굴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의지는 확고했고 학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다. 대신 처음부터 황남대총을 발굴하지 않고 먼저 조금 작은 고분을 발굴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시도하기로 했다. 이때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황남대총과 동서로 마주보고 있던 제155번 천마총이었다. 여러 고분들 중 천마총을 선택한 것은 천마총이 경주의 고분들 중 고유번호 마지막인 155번이었던 것도 한 이유였고 황남대총 바로 옆에 있어서 시대 양상이나 무덤 양식,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리라 추정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천마총도 황남대총보다 작을 뿐 대형 고분이었으므로 천마총에서 어지간히 유물이 나오면 박정희도 만족하여 황남대총 발굴을 강요하지 않길 기대한 것이다. 1973년 4월 6일 조사단은 제155호분을 발굴한 첫 삽을 떴다. 그런데 시범 삼아 해보았을 뿐인 고분에서 대박이 터졌다.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사이에 천마총 근간 국보제 188호, 천마총 간모 국보제 189호, 천마총 금제 허리띠 국보제 190호, 천마총 장리 천마도 국보 제207호 등 구장품 1만 1297점이 출토된 것이다. 이렇게 출토된 유물 중 상수한 넉 점이 국보에 지정됐으며 보물로 지정된 유물도 천마총 금제 관식 보물제 617호, 천마총 금제 관식 보물제 618호, 천마총 목걸이 보물제 619호, 천마총 유리잔 보물제 620호, 천마총 한두대도 보물제 621호, 천마총 자루솥 보물제 622호 등 6점이나 된다. 천마총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던 1973년 8월 6일에는 황남대총 발굴도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초대박이 터졌다. 천마총 발굴은 같은 해 12월 4일 마무리되었으며 3,451명이 발굴 조사에 동원되었다. 다음해 11월에는 천마총 발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천마총 발굴은 정권 차원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발굴 전 과정을 촬영해 홍보용 영화로 제작할 정도였다. 1973년 7월 3일에는
박정희가 직접 천마총 발굴 현장을 찾아와서 현장에서 일하는 단원들에게는 금일공을 무려 100만 원씩이나 지급하는 등 지원을 했다. 박정희가 천마총에 보인 관심은 대단했는데 1973년 7월 발굴된 천마총 근간은 당일 실청 및 조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서울로 보내져 다음날 아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고 한다. 당시 근간을 가지고 간 정재훈 전 문화재관리국장은 박정희에게 근간에 대한 설명을 쭉 했더니 박정희가 김종필 국무총리, 김정년 비서실장, 박근혜를 호출했고 이들이 15분 만에 다 모였다고 수리했다. 천마총 근간은 지금까지 발굴한 근간들 중 가장 크다고 하며 한국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발굴해낸 최초의 근간이다. 천마들은 자작나무 숲으로 만들어 천수백 년간 산성토양 속에 파묻혔는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이 기적이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